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올해 첫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 내 마녀의 날을 이틀 앞두고 만기일 매도 물량 규모와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만기 당일 매도 물량 부담이 1,000억 원 이내로 제한된 만큼 이번 만기일은 대체로 무사히 지나갈 것으로 전망했지만 만기 당일 프로그램 매매 비차익 거래에서 투신권의 영향력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회사마다 체계가 달라 혼란이 일었던 투자자 성향 평가 기준이 일원화됩니다. 이는 동양 사태를 계기로 금융회사들이 투자자들의 위험 감수 여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금융상품을 권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여신과 저축은행, 대부업체의 지난달 개인 신용대출 영업실적이 전달과 견져 반토막으로 줄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개인 신용대출을 많이 취급하는 캐피털사 11곳, 저축은행 8곳, 대부업체 2곳의 지난달 개인 대출 실적 총액은 2,769억 원으로 전월보다 45.6% 감소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13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가 있는 근로자들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청 청구 기한인 오늘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행정 전산 처리 문제 등으로 실제 각 관리 사무소가 이 근로자의 추가 환급 신청을 받는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정혜림입니다. 전일장에서 전강 후 약의 패턴을 보였다면 오늘장은 아시아 증시도 그렇고요. 대부분 국내 증시도 5장 들어서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현재 양매도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12시 반 구간 접어들면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점차 줄어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기관의 매도세는 여전히 거센 모습, 1,1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내수주들이 오늘장에서 선전을 하면서 장중에 1951선까지 밀려나긴 했었지만 1950선은 지지해주는 모습이고요. 시총 상위주 중 살펴본다면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모비스는 소폭 밀리는 모습이지만 기아차가 오늘 1%대 강세 기조 나타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와 반대 모습으로 외국인과 기관 동반 양매수 흐름 보여주면서 장 초반부터 꾸준히 상승폭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546포인트까지 올라선 모습, 어제의 하락 갭을 오늘장에서 메우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놀자주들이 줄줄이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동반 강세 기조 나타나면서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또 달러원 환율은 이 모멘텀 부재 속에서 약보합권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잠시 후 외환시장 동향 좀 더 자세히 파악해 보도록 하고요. 먼저 대신증권 글로벌 마켓 전략실의 이경빈 연구위원 만나서 시장 분석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장중에 코스피 지수가 1951선까지 밀리면서 200일선이 이탈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5장 들어서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전히 1950선 지지력은 유효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1950선이라고 하면은 20일, 60일, 200일선이 밀집되어 있는 지수대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6월 21일, 그러니까 외국인이 강력한 순매수세를 보이면서 회복을 한 지수대. 그러니까 분수령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같은 경우도 1951포인트에서 지지력을 확인하고 플러스 반전을 했다는 점에 있어가지고는 1950선 초반에 대한 지지력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시장 흐름에서 아직까지 외국인 기관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 어제 대량 순매도를 보였던 외국인 선물 매매 패턴이 좀 순매수로 돌아섰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봤을 때는 1950선 지지력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쿼드러플 위칭데이가 예정돼 있다는 측면에서는 강한 상승 흐름보다는 1950선을 전후로 해서 지지력 테스트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옵션 만기일까지는 1950선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가 있을 것이라고 보셨습니다. 옵션 만기를 이틀 앞두고 다가왔습니다. 이 변동성 장세도 좀 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감 전략과 함께 시장 대응 전략까지 함께 짜주시죠. 네, 오늘 같은 경우는 1950선 지지력을 바탕으로 반등을 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반등할 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어제처럼 좀 변동성이 커지는 장세에서 1950선에 가까울수록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중국 증시가 오늘 코스피가 이렇게 반등을 이어갈 수 있었던 데에는 중국 증시가 이전선을 회복하고 플러스로 돌아섰던 부분이 좀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있어가지고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지지력 테스트 과정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반등한다고 따라가기보다는 1950선 단기 변동성이 확대될 때마다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소프트웨어 그리고 금융업종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높여가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합니다. 이와 함께 말씀하셨듯이 코스닥 지수는 어느새 550선을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550선이라고 하면은 라운드 업무 지수대이자 올해 들어서 계속 연중 최고치를 경신해 나가고 있는 흐름인데요. 최근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 금융, 유통, 그리고 IT 부품이라든지 이런 내수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실적 시즌, 그러니까 중소형주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이런 종목들이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을 염두에 두시는 시점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좀 잘 가줬는데 차익 실현을 좀 준비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는 답변까지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 대신증권의 글로벌 마켓 전략실 이경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외환 동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달러원 환율 좀 소극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060원 중반대에서 횡보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각 환율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달러 환율 하루마다 반락하면서 1,060원대 중반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20전 하락한 1,066원 30전에 개장했는데요. 개장 이후 완만하게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1,063원 50전까지 하락했고요. 이 시간 현재는 1,064원 4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 수출 지표의 부진이 지난밤 뉴욕장에서는 일부 위험 통화와 뉴욕 증시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만 오늘 아시아장에서는 그 영향이 감소하는 분위기고요. 지난밤 강세를 보였던 달러엔이 오늘 아시아장에서 역시 103.42엔까지 상승하는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위험 통화들 역시 반등하고 있어서 전형적인 위험 선호 장세가 그 강도가 다소 약하나마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위안화가 반등하면서 아시아 통화들의 반등에 영향을 주는 상황입니다. 오늘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열렸습니다만 자산 매입의 규모를 유지했고요. 외환시장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 BOJ 회의에서 기존 통화 정책을 유지함에 따라서 오늘 달러와 환율 영향에는 미치는 변수가 좀 줄었는데요. 이렇게 모멘텀 부재 속에서 이 박스권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 박스권 장세는 계속될까요? 네.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을 때는 외환시장에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인 바 있었습니다만 이번 수출 지표가 부진한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영향이 크지 않은데요. 이것은 그동안 통상적으로 2월과 3월에는 계절적 영향을 반영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만큼 다시 반등할 기대감이 크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3월 지표까지는 부진할 가능성이 일단 있고요. 이번 무역 지표의 부진이 만약 실제적인 중국 경제 지표의 부진을 반영할 경우 향후 위험 통화들이 약세를 보일 가능성은 충분히 잠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달러 상승의 주 재료로 작용했던 것은 미 경제 지표의 호조와 중국 경제 지표의 부진이었는데요. 이는 각각 달러화와 위험 통화들의 동향에 영향력이 큰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 고용 지표의 호조와 또 중국 수출 지표의 부진은 이전에 등장했던 달러원 상승 재료가 큰 그림상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보고요. 최근 위안화가 한 방향이 아닌 양 방향으로 움직이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원화를 포함하는 아시아 통화들의 강세가 지속되기 어려운 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달러원 1,060원대 초반대 레벨은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큰 그림상 1060원대와 1080원 사이에 박스권 흐름은 당분간 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시각 외환 동향까지 알아봤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에서 떠오르고 있는 이슈들 정리해보고요.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초부터 글로벌 증시, 주요 증시가 좀 강하게 나가고 있는 가운데 그중에서 중국 증시는 좀 흐름이 좋지 않았어요. 무역 수지도 좀 적자로 나왔고 그런데 골드만삭스에서 좀 재밌는 뉴스를 내놨습니다. 중국 주식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뭐 앞으로 1년 뒤에는 12,000포인트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이 가능성이 정말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일단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높게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그 중국에 사실 요즘 악재가 굉장히 많죠. 네. CPI라든가 PPI가 굉장히 안 좋아서 무역 적자가 났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춘절 영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중국 증시 홍콩 H 지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12,000 정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24% 정도 되죠. 그렇다면 이제 의문점이 많이 생기는 부분 중에 하나는 중국이 결국에는 성장 쪽에 무게를 실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볼 땐 성장 쪽에 무게가 실리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내수를 1년 동안 해본 결과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내수와 성장을 같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라고 본다면 중국 증시가 상승이 상당히 좀 괜찮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PBR이 지금 중국이 1.1배라고 합니다. 근데 MSCI 지수를 본다 그러면은 2배 정도가 돼야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거의 지금 지수가 상당히 저평가됐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도 중국은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저평가 국면을 좀 맞이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지난번에 제가 헤드앤숄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을 본다 그런다면 추세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언제든지 열려있다라는 부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중국에는 사실 그 상승의 이슈는 별로 없습니다. 있다 그러면 이제 예금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거라든가 금리 자유화를 위한 어떤 정책들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느냐 안 하느냐 싸움인데 제가 볼 때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외국인들이 시장에 상당히 진입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열어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위안화가 이제 강세에서 약세로 약간 전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약간 우려하는 부분이 있죠. 외국 자본이 중국 증시에 들어가다 나갈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 위안화 약세가 결국 중국이 양적 완화가 아닌 통화에 의한 무역 수지를 흑자로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게 되면 성장률은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결국 위안화 약세가 중국장을 이끌어주는 아주 중요한 모멘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안화 약세가 앞으로 중국장을 이끌어주는 모멘텀이 될 것이다. 저번에 이사님께서 위안화가 약세가 된다면 국내 시장에 오히려 호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함께 두 자릿수 상승을 한다면 국내 증시도 잘 갈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오늘은 거의 중국 영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중국과의 어떤 상관관계가 굉장히 벌어져 있었는데 요 근래 중국과의 연계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결국 경제 성장을 통해서 또 위안화 약세를 통해서 성장을 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는 중개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수출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크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중국 된 화학주들이 막 무너지다가 중국이 반등에 성공하니까 화학주들이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중국 상승은 우리나라의 수혜 정도로 바라보시는 게 좋겠다. 이 얘기는 결국 국내장은 중국과의 연계 가능성을 상당히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 하나만 바라보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계라든가 유럽이 경제가 회복되면 우리나라도 거기에 수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는 상당히 좋아져서 주가도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중국의 어떤 수출 물량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중국의 움직임 또한 우리나라 시장에는 호조권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신기한 게 골드만삭스에서 이렇게 중국 증시에 대해서는 랠리가 올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한 반면에 금은 오히려 팔라고 좀 경고를 했습니다.
최근에 금이 단기간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렇게 골드만삭스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이사님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금은 왜 팔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물론 골드만삭스가 키프로스 사태 때 금이 조만간 폭락할 거다라고 정말 10%가 폭락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전세가 패닉이 왔었죠. 금 투자에 대해서. 그때 정말 잘 맞췄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죠. 근데 사실 현물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금 ETF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금값이 지금 계속해서 1340불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더 못 가고 다시 밑으로 빠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금값 오른 사람과 내려간다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금을 오른다는 사람들은 시장의 불확실성, 뭐 요즘 나오는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금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다라고 보는 거고, 금이 내려갈 거라는 것은 뭐냐면 시장이 좋아지면은 금값은 당연히 거꾸로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으로 투자가 몰리기 때문에 금값은 내려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금값은 주가가 올라가도 올라갈 거다. 왜 그러냐면 주가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주가가 버블이 나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시장에서 해지 수단으로 작용할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또 금리 인상 시점이 다가오면 투자가들은 당연히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 그러면 사실 금값은 저는 지금 이 시점이 상당히 바닥권에 있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금값이 상당히 좀 많이 가서 1600불 때까지는 꼭 갈 거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금이 어떤 그 중국의 실수요에 의해서 또 인도의 실수요에 의해서 현물이 이제 바닥이 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주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금을 1온스를 채굴하는 데 드는 금액은 1250불입니다. 근데 지금 1온스가 얼마입니까? 1340불이니까 사실 이익은 거의 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은 금값이 상당히 낮은 가격이다. 물론 과거의 금값으로 보다는 괜히 높죠. 그렇지만 시대가 지나면 어떤 임금 상승률이라든가 또 어떤 그 금을 캐는 데 들어가는 많은 재료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본다 그러면 결국 지금 1250불 온스당 1250불이 든다라는 것은 거의 맞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금값은 버블이 아니라 오히려 바닥권에서의 움직임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 분석상을 봐도 제가 이제 선을 이렇게 그어놨는데요. 이 모습을 보시면은 이게 추세대입니다. 여기가. 사실 추세대를 이탈했다가 다시 회귀하다가 다시 무너졌다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쌍바닥이 나타나면서 다시 회귀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일반적으로는 이 1600번, 이 추세 상단선까지 밀어 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는 확실한 어떤 정보보다 불확실성 정보가 더 많습니다. 뭐 선제 안내라든가, 뭐 우크라이나 사태가 약간 장기간 끌고 가면서 에너지 가격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되면 금값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위험자산에만 간다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 과거에도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 같이 갔던 시절을 생각한다면 지금은 금이 더 빠진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의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키프로스 사태 때 너무 골드만삭스가 정확하게 맞추다 보니까 이번에도 좀 맞추지 않을까 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사님은 그런 가능성이 좀 적다라고 내다보시는 거죠. 올 들어 금값이 11%나 상승을 했지만 아직도 저평가 국면이다. 그렇다면 금값이 왜 이렇게 자꾸 오르는 걸까요? 지금 이것은 결국은 그 위험자산에서 수익이 많이 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아시겠지만 그 미국에서 테이퍼링 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이퍼링 하는 데 있어서 실업률이 6.5%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업률이 거의 다 내려온 상황이 발생했죠. 그렇다면 금리 인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시장 투자가들이 선제 안내를 어디다 갖다 맞춰야 되는가라는 불확실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이 투자가들로 하여금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아까 말씀하신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쟁 발발 쪽으로 만약에 가는 상황까지 나오거나 미국과의 어떤 계속해서 이념 전쟁이 나게 되면 결국 투자가들은 그 우크라이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럽 전체로 그 문제가 번진다고 가정했을 때 당연히 안전자산 선호를 해야 한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금값 계획은 계속해서 올라갈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고 또 일본이라든가 중국도 디플레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디플레 우려가 나오면 저성장이기 때문에 사실 시장의 투자가들은 절대로 위험자산보다 안전자산 가능성이 높죠. 물론 저는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판단하죠. 그렇지만 일부 투자가들은 그쪽에 모이는 거죠. 그래서 수급적으로 봐도
숏 포지션보다 롱 포지션이 상당히 증가하고 숏 포지션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결국에서 지금 금값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골드만삭스 얘기로 두 가지 관점으로 한번 바라봤습니다. 이제 오늘장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OJ 통화 정책가 유지가 되면서 그 기점으로 해서 코스피 지수 다시 한번 상승 반전하면서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외국인 매도세도 좀 주춤해졌고요. 선물 시장 쪽에서는 어제 반대로 오늘은 좀 사주고 있는 모습인데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또 기관이 현물을 매도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의문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기관들은 오히려 사실 제가 이제 오늘 매도가 나오지만 수량을 한번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쪽으로 물량을 버리고 중대형주 쪽으로 몰리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금액으로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 1,000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 네. 외국인은 360억을 매도하고 있는데 수량으로 가면 오히려 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포트를 변경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금액의 매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기관들은 지금 사야 되는 시점인데 아마 파는 것은 만기나를 포인트로 맞춘 것이 아닐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매도했다, 매수했다 하는 것은 단기적인 어떤 그 방향성 없는 매매 정도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저께 그렇게 많이 매도했다면 사실 오늘 급락으로 가도 할 말이 없는 자리거든요. 특히 베이시스가 상당히 큰 차이로 벌려놓고 있는 상황에서 슈퍼 백워데이션이 됐은 상태에서 주가가 다시 되돌리는 것을 보았을 때는 지금의 어떤 선물의 매매는 별 의미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 주고 있고요. 오히려 저점 시마다 매수 대응을 해볼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니겠느냐. 실제로 그 중국에서 24% 정도 상승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얼마 전에 일본도 약 한 24% 정도 상승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고요. 미국도 지금 그 18,000 후반대까지 간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버블로 따진다면 거의 한 20% 정도 남아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버블이 이제 다가오는 시점을 좀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곧 올 것이다라고 판단한다면 그들의 예측치가 아마 제가 생각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는 기관의 매도 수량을 좀 체크해보자. 그동안 지난 사거래일 동안 좀 1,000억 원이 넘는 매물을 좀 쏟아내긴 했지만 포트 변경 과정 속에 이 금액 매도일 뿐이다라고 답변까지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은 역시나 우상향으로 간다는 방향성은 변하지 않은 모습 오늘 장에서도 보여줬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원호 멘토입니다. 나른한 오후, 언제나 나른한 오후인데 오늘 나른한 오후는 기분이 조금 좋은 나른한 오후예요. 봄바람이 살금 불어오는데요. 어저께 외국인들 선물에서 엄청나게 매도 때려서 이 시장 이 길로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할 수도 있었죠. 장 초반 마이너스에서 지금 어때요? 상당 부분 좀 강세 전환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은 결코 약한 시장이 아니다. 무조건 우리는 상방으로 일단 방향을 잡아놓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지 지수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앞으로 이런 우려는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자그마한 마음이 여러분들의 좋은 포트를 이렇게 사실은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기존은 우상향, 여기에서 내가 초과 수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를 가장 중점적으로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어떤 종목을 특징주로 가져왔느냐, 오늘 특징주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효성을 가져와 봤습니다. 효성의 초강세 Y라는 제목으로 가져왔는데요, 효성이 지금 최근 65,000원 이하고 61,000원 가격에서요
무려 한 달 정도 만이죠. 77,000원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20%대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자, 왜 나타났느냐? 아무래도 실적 개선으로 이 저평가 매력이 굉장히 부각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여기에 덧붙여가지고요. 이 효성그룹의 2, 3세, 즉, 오너 일가에서 지분을 상당히 많이 매집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 효성의 경영습관 승계와 그리고 방향성 있는 기조 있는 투자는 계속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효성이 주가 상승하는데 가장 크게 모멘텀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수급 동향을 보면은요, 작년 11월부터요, 기관들의 매수가 굉장히 강화되었어요. 기관들의 매수가 굉장히 돋보일 정도로 강화됐는데, 그 속에서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팔아갔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외국인이 판 물량보다 기관의 매수가 더 많았다. 그리고 효성은요, 과거에부터 외국인들이 실질적인 주가의 상관관계가 높은 게 아니라 기관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았어요. 따라서 기관이 많이 사게 되면 많이 올라가고 기관이 팔면 또 떨어지는, 외국인과의 주가 흐름이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기관을 따라가더라. 그렇다면 기관들이 계속 사고 있는 지금이라면 역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은 소폭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들은 오늘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중요한 관절 포인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효성 같은 경우에는요, 이 주식 승천 시간을 통해 가지고 저 포트에도 들어가 있는 종목인데, 그때도 말씀해 드렸어요. 자, 성장성. 이 대형주가 이렇게 성장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사지를 못해요. 그래서 소형주가 상승하더라도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별로 많지가 않은데, 대형주가 올라가게 되면 이 굉장히 기분 좋은 점은 모든 개인들이 전부 다 향유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큰 물량이 이제 있다는 것이고요.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것은 이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효성의 가장 핵심적인 파트 몇 가지 지금 가져와 봤는데, 이거 설명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가 이번에 현대차가 차세대 수소연료 전기차 컨셉트카를 가져왔죠. 예. 같은 경우에는요, 수소연료 전기차가 과거에 투싼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상황이 다르다. 수소연료 전기차의 최대 탑티어가 뭐냐면, 최고의 탑티어가 바로 현대차입니다. 도요타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혼다도 뛰어들었죠. 그런데 이미 현대차가 수소연료 전기차에서 넘버1인데, 그 인트라노라는 이 컨셉트 카에 무엇이 들어갔냐면 바로 탄소 섬유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 탄소 섬유가 어디에 들어갔냐면 후드라든지 여기에 들어간데, 이 탄소 섬유가 어떤 거냐면 이 이름이 텐섬입니다. 텐섬. 이 롯데케미칼하고 효성이 합작으로 만든 건데, 무게 강철에 비해서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강도는요 10배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무게는 굉장히 차량의 경량화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 탄소 섬유 부분이 들어간다는 것이고, 이는요 세계가 깜짝 놀랄만한 대단한 이슈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또 하나가, 지금 효성이 과거에 이제 일반 옷 섬유 생각하시는데, 지금 효성이 만들어내고 있는 섬유는요 질적으로 완전 달라요. 첫 번째, 가장 민감하고 정밀하고 그리고 가장 우수한 섬유만 들어가는 의료용에서 이 효성이 잡아나가고 있죠. 또 하나가 뭐예요? 아라미드 쪽 관련해가지고 아라미드 섬유 관련해가지고 알캑스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나온 텐섬이라든지, 이런 고부가가치 제품을 굉장히 이제 많이 만들어내면서 산업용에서는요, 이제 브랜드 파워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냥 수준이 좀 낮은 이런 섬유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최첨단 섬유. 이런 부분, 폴리케톤도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이 효성이 이제 과거의 효성을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타이밍이 아니겠나. 이 부분 우리 꼭 관찰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타이어 코드 부분에서는 세계에서 지금 가장 많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충분한 캐시카우 역할을 합니다. 결국 효성이 새로운 섬유, 탄소 섬유라든지 새로운 소재들을 개발해 나갈 때 풍부한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금을 깨먹고 있는 집단이 어디였냐면 건설하고 무역 쪽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떠냐면 지금 타이어 코드에서 발생한 매출과 이익을 가지고 이 신소재 섬유 쪽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브랜드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 부분을 꼭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즉 타이어 코드 같은 경우에는요 2011년 12년에 공급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2013년에 전부 다 공장 증설을 한 곳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공급 자체가 과잉해서 지금 좀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고, 이 속에서 수요가 지금 증가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타이어 코드 관련해서도 가격이 조금 더 상승을 하면서 수익 개선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향후 전망은요, 일단 스판덱스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스판덱스 공장을 증설했거든요. 증설해서 물량을 많이 찍어냈는데 시황까지 좋아요. 그러니까 매출액이나 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많을 것이고요. 섬유의 반도체라 그러죠. 이 스판덱스가. 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해드렸던 알텍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 방탄 의류뿐만 아니라 산업용 의류 쪽으로도 쓰임새가 많을 것이다. 그리고 역시 텐섬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현재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라미드 같은 것만 하더라도요, 강철의 5배 강도를 가지고 있는 섬유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의 사업 부문도 역시 건설 무역 부분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최근에 어땠죠? 건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경기가 분명히 회복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중장비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적자폭이 굉장히 많이 축소될 가능성이 많고 그 속에서 오히려 영업이 흑자 전환 가능성이 분명히 제기가 되고 있다.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중공업 부분 또한요. 수익성 위주로 수주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은 많지가 않지만 질적으로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이제 삼박자 부분이 다 어우러지면서 효성은 올 한 해 정말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우선 효성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은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전체적으로 다운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3분기를 기점으로 영업이익 초록색이 완전히 돌아서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요, 이제는 매출액과 아까 말씀해드렸죠. 스판덱스 증설, 그리고 탄소섬유,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매출액이 크게 증가될 가능성이 많다면 매출액 증가 대비 이 영업이익의 증가 속도는 굉장히 빠른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상당한 이익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을 살 것인가 팔 것인가? 우선 밸류밴드 차트부터 한번 보시죠. 제가 이 주식 승천 시간을 통해서 이 밸류밴드 그림을 먼저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어느 정도 중심선을 딛고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중심선 조보르건에서 제가 매수 추천해드렸는데 어느덧 어디까지 와 있냐면 최상단, 즉 밸류밴드의 우상향 부분의 최상단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을 넘어서는 가격에서는 사실 따라가기는 부담스럽다. 그래서 78,000에서 80,000원까지는 충분히 터치가 가능하겠지만 이 부분에서 절대 사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효성은요, 우리가 포트에 반드시 한 번쯤은 담아가야 될 종목이면 틀림없으니까 언제 매수할 것인가? 아까 저 밸류밴드 차트의 두 번째 선입니다. 상승 추세의 중간 부분이 얼마냐면 이번 타이밍에 75,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기술적 이동평균선까지 접목을 시켰을 때 5일선 근막, 즉 75,000원대에서 이제 1차 분할 매수에 나서면 충분하게 우리가 또 추가적인 이익을 내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효성요, 과거의 효성은 잊어라. 이제 뭔가 새로운 효성이 드디어 다시 탄생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설명해 드리면서 오늘 Y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3시 10분이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시작할 예정이니까요. 많이들 참석하셔서 좀 더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준 멘토입니다. 자, 시장이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네, 월, 화, 수 사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내일도 기회가 옵니다. 어떤 거? 대형주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형주 중에서도요, 수급이 좋은 모멘텀 강한 종목들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같이 조금 항상 주목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꼭 좀 그렇게 하시라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은요, 확실하게 제가 좀 이따가 좀 종목 2개로 손절을 치고 갈 겁니다. 안타깝지만, 손절가 이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리하고 가고요. 한 종목은요,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데, 그 종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봐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이 올라주고 있네요. 자,
지금 현재 궁금하신 종목도 계시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문자 주세요. 013-3366번에 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요. 제가 제 스타일대로, 제 방식대로 수급과 실적과 차트를 가지고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바로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먼저 수급 100점주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5개죠. 네, 삼성전자, 신한지주, 은행주들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대한항공이 또 걸렸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토지신탁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더 간다고 가자고 된다 말씀드렸는데요. 날아가고 있네요. 자, Y젠타 같은 경우에도요,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가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삼성전자를요, 기관들이 안 삽니다. 네. 외인들만 열심히 사주고 있습니다. 외인들만요. 자, 수급 보세요. 삼성전자를요, 보시다시피 외국인들만 주구장창 사고 있어요. 언제부터? 2월 18일부터. 자, 최근 2주 동안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기관 물량이랑 개인 물량까지 다 빼먹어주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차트는 어떻게 되고 있죠? 조금 크게 볼게요. 자, 하락 쪽 추세가 나옵니다. 가장 매수하기 좋은 가격은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120만원 중반대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을 보자면요, 단계적인 차트 포인트에서 이 포인트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의 전환 가능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외국인들이 어디까지 매수를 줄지 모르겠지만 다시 기관들의 매도가 안 나올 경우에는요, 이 매수했던 갭을 메우면서 135만원대까지는 단계적인 상승 가능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최근에 삼성전자는 안 갔는데 뭐는 갔죠? 삼성전자 우선주는 정말 많이 갔어요. 대부분의 우선주도 마찬가지죠. 뭐 때문이죠? 배당. 왜? 4분기 실적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우려감 때문에 배당주들로 관심 쏠렸는데요. 차트상의 분위기를 볼 때도요, 흐름에서 볼 때 이 바닥에 대한 부분 확인해주면서 상승을 크게 갑니다. 자, 그런데요, 최근에 우선주들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거론됩니다. 뭐죠? 뉴스에서 팔아랍니다. 왜? 1분기 실적은 4분기 때보다 개선사항이 클 거니까. 그러면 삼성전자 여타 대형주들의 움직임 자체가 우선주들 물량 받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말씀드렸다시피 135만원대 부분 1차적인 라인이고요. 그 다음 라인은 얼마? 140만원대는 확실하게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될 구간, 그래서 확실하게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가장 좋은 매수 구간은 120만 중반대고요. 가장 좋은 매도 구간은 140만 초반대라는 거는 기억하시고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은행주입니다. 자, 신한지주뿐만 아니라 오늘 기업은행 뭐 여러가지 은행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중국에서 은행주의 호재를 좀 불러일으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민간은행 관련 얘기가 있었는데요. 자, 은행주들이 어떤 흐름이 나올까요? 저는요, 지금 다음 주부터가 아니고 이번 주 동시만기나 아니면 금요일, 늦어도 다음 주부터는 은행주들이 좋은 흐름, 아니면 당장 내일부터 갈 수도 있어요. 좋은 흐름을 나타주면서요, 좀 상승 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은행주? 관심 가지시라 말씀드렸죠? 저는 원칙상 사실, 금융주들을 잘 매수하지 않고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 종목을 놓친 게 사실 좀 굉장히 저는 배가 아픈 종목 중에 하나인데, 메리츠 종금증권 같은 종목,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도 2% 이상 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 종목, 네, 이때 보고 있었습니다. 왜 보고 있었냐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차트 흐름 나오잖아요. 이 포인트니까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었고 수급이 또 살아있어서 추천드리고 싶었는데 나름 고집부리다가 금융주 안 하겠다 고집부리다가 이 사단이 났네요. 자, 하지만 은행주들은요,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업은행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3% 오릅니다. 차트 보세요. 어떤 흐름이죠? 12월부터 차트에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바닥에서 치고 가죠. 그쵸? 여기서 라인 보이시죠, 여러분? 이거 이제 외워야죠, 이 라인. 그쵸? 요 동그라미 너무 크게 그렸는데요. 예, 여기 포인트에서 여기서 반등 포인트 나오잖아요. 또 나오네요. 더 갈 수 있을까요? 나오겠죠? 어디까지 갈까요? 평행하게 간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최소한 라인 3개, 2개 이상을 맞춘다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오버슈팅, 다음 라인 어디죠? 13,500원 라인 보이네요. 자, 상승 쪽으로의 가능성 더 있다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행주들 다 마찬가지고요. 좋은 흐름 이어가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 이 종목입니다. 대한항공이에요.
자, 대한항공입니다. 오늘도 갑니다. 계속 가고 있어요. 수급도 오늘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오늘 가지고 나오는 종목 수급이 다 좋습니다. 더 가고 있어요. 더 갈까요? 더 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하는 그런 수급이 나타나주고 있어요. 수급 꼬임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대한항공 좀 더 갈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올 것 같아요. 굳이 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수급은 좋기 때문에 굳이 지금은 매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제 뭐 방송 보시거나 그제 이제 나무는 멘토니 방송 하신 분들은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그리고요, 그 다음 종목은 이 종목입니다. 자, 한국토지신탁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제가 이때 추천드렸어요. 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추천드렸습니다. 이 당시 추천드렸는데요. 차트를 좀 같이 보실까요? 이때 추천드렸는데요. 추천드렸습니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 종목 추천드렸던 제 이유 중에 하나 뭐였죠? 은행주와 건설주의 대안이 될 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후부터 주가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갑니다. 제가 오전 방송에서 매도 처리를 했지만 수익 잘 보고 나왔어요. 그렇지만 더 가져가도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포텐 터지네요. 오늘 수급이요. 그전 수급부터 볼까요? 기관들이 엄청나게 많으면 누가요? 연기금에서 엄청나게 많은 물량 잡아주는데 오늘 수급 체크해보니까요. 보세요. 외인들과 기관들이 같이 매수를 20만 주 이상. 야, 엄청납니다. 투신 30만 주예요. 끌어올려주네요. 더 갈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지만 조심해야 되는 게 뭐죠? 여러분들 차트 크게 볼까요? 보겠습니다. 보이세요? 느낌 오세요? 주봉으로 볼게요. 자, 이 라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요 바닥 라인에서 요 포인트 제가 보고 추천드렸던 거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쵸?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면은 지금 라인 뭐죠? 슈팅, 오버슈팅이죠? 그쵸? 네. 따라가기엔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따라가시는 분은 안 됩니다. 하지만 들고 계신 분들은요, 제 방송 하셨던 분들은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시라고 가지고 나가봤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자, 문자 한 번만 더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번호 한번 더 띄워주세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지금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와 있는데요. 바로바로 끝나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YG엔터. 오늘도 2% 오릅니다. 더 이상 말씀도 안 드릴게요. 그냥 기관 수급이 꼬이면 매도하셔야 됩니다. 기관 수급이요. 최근에 기관 수급 살펴보자면요. 수급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수급 안 좋은 종목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자, 보세요. 기간 들어와 주죠? 언제부터입니까? 많은 물량. 2월 28일부터 개인 물량 다 빼먹어요. 이때부터 해서 블록디 물량까지 해가지고 딱딱. 자, 그러면 그때부터 해서 2월 28일부터 해서 늦어도 3월 3일부터 해가지고 월요일부터 해서 주가가 어떻게 날아갑니다. 자, 유상증자 악재. 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더 가버린다. 자, 싸이가 근데 언제 나올지 모른다고 하죠? 지금부터는 매수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차트를 볼까요? 자,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림. 요런 그림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 판단이 됩니다. 요런 그림이요. 지금 오버슈팅이고요. 싸이 끝난 이후부터 해서 차트 떨어지고 나서 다시 5포인트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쵸? 어디서 매수요? 여기서? 근데 매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싸이 끝나면 뭐 끝나니까. 그쵸? 네, 그래서 오히려 뭐 SM이나 로엔 같은 경우, 로엔 여기서 제가 추천드렸잖아요. 로엔이 이렇게 갑니다. 결국에 가요, 로엔이요. 제가 이거를 손절치고 나갔는데, 가져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결국 가잖아요. 간다고요. 이렇게 간다고요. 네. 수급이 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수급이 양호한 종목들은요, 잘 두고 계십시오. 그 포인트, 짧게 제가 말씀 드려볼게요. 자,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보니까요, 8818님 DAP라는 종목 들어오고 계시네요. 살펴볼게요. 매수가가요 6,040원입니다. 매도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시가총액 1,300억이고요. 흐름 보겠습니다. 최근의 흐름에서 보자면요. 지금 현재 매수하신 구간 포인트 자체 라인을 잡자면 요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바닥 라인부터 라인을 연결해 보자면 여기는 지금 바닥 라인까지 딱 도달해 있는 상태죠. 여기 바닥이죠. 그쵸? 여기 포인트들이. 이 라인을 타고 가고 있네요. 타고 갑니다. 일봉으로 바꿀게요. 자, 일봉으로 갑니다. 그 라인이 아까 이 라인이었잖아요. 이 라인이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더 이상 팔 필요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팔 필요 없어요. 자, 1,000억 이상짜리인데 수급이 있나 보겠습니다. 네, 수급은 없네요. 실적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볼게요, 제가. 이 회사 실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4분기 실적을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네요. 4분기 실적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뉴스 기사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어디 봅시다. 지난해 깜짝 실적으로 인해 신고가. 자, 영업이익 270, 당기순이익이 209억. 당기순이익 209억이죠. 그러면은 PR로 시가총액 1,300억 나누기 209억 때리면은 PR입니다. PR 6.5배 되겠습니다. 자, 6.5배 수준에서 주가가 지금 그러면 저평가 구간인데 더 빠질까요? 안 빠질 겁니다. 더 이상 안 빠질 거예요. 여기서 버틸 거예요. 근데 이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누가 끌어올려줘야 됩니다. 지금 이 종목은요, 지금 당장 이 수급 가지고는 판단이 안 돼요. 그쵸? 전혀 안 됩니다. 누가 끌어올려 주거나, 잠깐만요. 기타법인 쪽 수급이 제가 깜빡하고 있었네요. 들어오네요. 기타법인 쪽 수급이. 기타법인 쪽이요. 언제부터 들어왔냐면요. 좀 살펴볼게요. 쭉 내려봅니다. 1월달부터 봐야 되겠네. 1월달부터 해서, 여기 보이세요? 오른쪽 빨간색이에요. 여기요. 마우스 움직입니다. 오른쪽 빨간색 보세요. 계속적인, 매수가 들어옵니다. 팔았나요? 안 파네요. 1월달부터 들어왔죠? 이때부터 볼게요. 재밌는 거 보입니다. 이때 매수 들어왔죠? 그쵸? 그리고 나서 또 볼게요. 최근에 매수 좀 있었나요? 없었어요. 언제요? 3월달에 매수가 없었습니다. 3월달에는요. 이때는 매수가 없었어요. 가만히 놔뒀네요. 안 팔고 놔뒀습니다. 이거 상승 갑니다. 이렇게 올라갈 건데요.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상향 쪽으로 그래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팔 필요 없어 보이고요.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매수가 이상까지는 조만간에 다시 가지 않을까. 최악의 경우 5,600원 깨면은 골치 아픕니다. 고기는 잡아 주시고 대응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전엔 한단 갑니다. 자, 우전엔 한단 보니까요. 5483님 6,630원에 25% 매수하고 계신데요. 손절가 대응법 물어보셨습니다. 자, 6,630원이에요. 6,630원이면은 여기 포인트네요. 요날이나 아니면 이날. 요날일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렇죠? 일단 매수하셨습니다. 자, 차트 흐름이 바뀌었죠? 최근에 이 관련주들 추세입니다. 자, 우전에 한다 뭐 때문에 그랬죠? 갤럭시 S5 수혜주로서 좀 주목을 받았는데 약간 주춤합니다. 모든 종목들이 갤럭시 S5S 수혜주들이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흐름으로 볼 때 약간의 오늘 좀 빠지긴 하지만요. 그래도 바닥권에서부터의 상승이 1차적으로 나와줬고 그리고 나서 한번 두 번째 바닥을 찍고 나왔어요. 또 찍고 나왔죠. 찍었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갈까요? 차트를 좀 크게 볼게요. 가능성 있는지. 새롭게 그림을 그려야 돼요.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좀 지우고요. 주봉으로 볼게요. 자, 주봉으로 본다면요. 고점 라인에 대한 영역을 이어보자면 요 포인트 잡힙니다. 그쵸? 라인 이어볼게요. 자, 여기 포인트 잡히고요. 바닥 라인 포인트는 그래도 평행하게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약간 어거진데요. 만들어 볼게요. 두 번째인가요? 두 번째 바닥 라인이 잡히나요? 여기 바닥, 여기 바닥. 약간 어거집니다, 이거. 주봉으로 보기에는 다음 고점으로 판단되는 부분이 요 포인트 갭이 잡히는데 8,500원 라인이고요. 일봉상으로 지금 맞춰보는 거예요. 가격을 맞춰보는 겁니다. 일봉상으로 바닥이 확인돼서 8,500원 라인가 치고 올라간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잡히죠? 요렇게 잡히는 겁니다. 그럼 다음 라인은 요 밑에 바닥 평행에서 다음 평행으로 맞아떨어지는 포인트가 만들어지네요. 그러면은 이게 내일 빠지면 안 되고요. 모레도 빠지면 안 됩니다. 이번 주 안으로 해서요. 다시 요 포인트에서 반등을 줘야 됩니다. 한번 치고 올라갔고 오버슈팅이죠? 보이시죠? 오버슈팅이에요. 빠졌고 다시 가는데 여기서 더 내려가면요. 아웃이에요. 아웃이고요. 무조건 여기서 반등 줘야 됩니다. 이번 주 안으로. 그렇지 않으면 비중 줄이세요. 약간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자, 포스코엠텍 보겠습니다. 문자를 보내주세요. 정말 상담해드리는 스타일 보니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보내주세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셨죠? 자, 7944님, 포스코엠텍 6,850원입니다. 매수하신 때가 언젠가요? 6,850원. 볼게요. 요 포인트입니다. 이날이시거나 아니면 이때시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흐름에서 보자면요. 보세요. 작년 내내 빠졌습니다. 작년 1월 고점부터 해서 주가 계속 떨어집니다. 고점 라인 여기잖아요. 네, 쫙쫙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요. 보니까 고점 영역, 라인이죠. 뚫고 올라가네요. 새로운 그림을 그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 나와줘야 될까요, 여러분? 볼게요.
여기서부터 바닥 라인 잡고요. 두 번째 바닥이니까 연결한 겁니다. 그 다음 평행하게 긋는다 말씀드렸죠? 평행하게 그어보고 좀 올려볼게요. 요 포인트 잡히시나요? 여기 고점, 고점, 고점 라인 확대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요. 차트 어떻게 될까요? 치고 올라가고 빠지고 올라갔다가 슈팅하니까 윗골이 달리죠? 윗골이 달리잖아요. 보이시죠? 윗골이 달리잖아요, 여러분. 달리잖아요. 여기 달리잖아요. 여긴 좀 아니라고, 어거지. 예, 달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조정 나오잖아요. 다시 올라가잖아요. 자, 매수하신 가격이 얼마? 6,850원. 그럼 어디서 매수해야 돼요? 좀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안 빠지면 좋겠는데 빠진다면은 6,000원 깨지고 나서 다시 반등 줄 때 그때 뭐 추가 매수 하셔야죠. 그쵸? 추가 매수 하셔야 됩니다.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하시면은 단가가 낮아지겠죠? 낮춘 다음에 얼마에 털어요? 6,600원. 이쯤에 털면 되는 거죠? 그러면 깔끔하게 그림이 완성이 되네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이런 그림이 나올 거를 예측을 하죠? 올해는요, 지금부터 시장이 좋아질 겁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갈지자 그래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시장 내에서. 그래서 갈지자 고점에선 사면 안 되고요. 이런 바닥에서 잘 잡는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기다린다. 좀 빠질 수가 있어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하지만 바닥은 얼마? 여기 6,000원 깨지고 나서 다시 올라갈 겁니다. 아셨죠?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노무바이오 오늘 급등했죠? 이 종목이? 네. 다 내려왔네요. 어머나. 자, 8811님 노무바이오 보겠습니다. 8811님 26,100원 오늘 사셨어요. 오늘 사셨습니다. 네, 그리고 30% 들고 계십니다. 네, 과감하게 베팅을 하셨네요. 잘 보세요. 제가 차트를 그리잖아요. 실수를 하신 게 있어요. 보세요. 고점 일봉입니다. 네. 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라인에서는 이 종목 사면 안 됐어요. 사면 안 됐었다고요. 보이시죠? 라인 맞고 떨어지잖아요. 쫙쫙 밀리잖아요. 아래로 밀리는데 최근에 다시 바닥이 잡힙니다. 이 포인트 바닥이 잡히잖아요. 잡히죠. 그럼 어디서 매수해야 돼요? 어디서? 최소한 1차적으로 매수할 때 포인트 잡으면요. 바로 이 포인트. 최소한 이 포인트 왔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거. 23,500원이 가장 좋은 타이밍은 아니고 이때였고, 그 다음에 산 다음에 1차적으로 사고 다시 떨어져 버리면 얼마? 22,000원에는 그냥 베팅을 했어야 됩니다. 강한 베팅. 근데 지금은 타이밍상 너무 안 좋은 고점 슈팅 영역이었는데 네, 오버를 좀 하셨어요. 그렇죠? 떨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네, 차트상의 흐름을 볼 때는요. 보세요. 보이잖아요. 여기 슈팅. 윗골이 보이죠? 슈팅. 네, 약간 위험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요. 조금 비중을 줄이시면 내일 빠지면 안 돼요. 내일 빠지면 안 되는데 내일 빠지게 된다면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수급 볼까요? 오늘 수급 기간 이 친구들 다 타고 나와요. 기간 이거 그냥 어떻게 하죠? 이거 그냥 어떻게 이걸 욕을 할 수도 없고. 자, 기간들이요 털고 나갑니다. 43,000주 조심하셔야 돼요. 위에서 다 털었어요. 외인들 받쳐주는 거 물론 많지 않네요. 그렇죠? 내일 만약에 빠지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잘 판단하시고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오늘 제가 상담을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상담 제가 최대한 먼저 해드리면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마시고요. 문자 보내주세요. 최대한 제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두 종목 정리한다 말씀드렸죠. 사실 세 개를 같이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네. 왜냐면요 로만손과 삼성물산, 삼성전기를 정리하려고 했는데 로만손은 가져가겠습니다. 너무나 지금 좋아지고 있어서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만손 수익 낼 테니까 삼성물산이랑 삼성전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안 좋네요. 그래서요 물산은 마이너스 한 4% 정리해버리고요. 삼성전기도 마이너스 4% 가까이 정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대형주 장을 보고 있었는데 아직 조금 안 오네요. 이 종목들은 꼬이네요. 수급이 안 좋아서. 다시 올 수 있는데요. 그때 다시 노려볼게요. 제가 더 좋은 걸로 수익 내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추천주 바로 갈게요. 이 종목입니다. 말씀만 드릴게요. 종목 내용은 시간이 없어서 못 드릴 것 같네요. 나이스 평가 정보입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 갑니다. 네. 이 종목이요. 수급 굉장히 양호합니다. 바닥에 치고 하는 분위기고요. 제가 잘 말씀드리는 그 차트 흐름에서
치유가는 연출이 되고 있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조금 더 상승 쪽으로 베팅 나올 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자, 매수가는요, 3,200원에서 3,250원으로 좀 떨어지면 매수하세요. 당장 하지 마시고요. 매수하시고요. 목표가는 3,500원에서 한 7, 8% 보고요. 손절가는 3,100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셨죠? 네, 궁금하신 분은요, 금요일날 제가 또 공개방송 하니까 그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가 나이스 평가 종목까지 말씀을 드려봤고요. 내일 오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관이 오후장 들어서 매도 물량을 축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700억 원 가까이 팔아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물량 축소로 인해서 지수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다시 한번 1960선 위로 올라선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오늘 547포인트까지 올라섰네요. 오늘 양대 지수 모두 이쁘게 양봉 그리면서 마감 지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날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